번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이자 성적표입니다. 이 집의 소유권과 혹은 근저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또한 들어갈 집의 등기를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해당 건물에 빚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소유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혹은 빚이 누구에게 얼마가 잡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혹은 제3자에게서 빌린 돈의 흔적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까 꼭 확인해야 된다는 빚이라는 부분이 근저당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 될 단어는 채권 최고액입니다. 은행이 혹시 몰라서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20% 정도 더 잡아놓은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말 그대로 빌린 돈의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간 못 받은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약 은행은 20% 정도 더 근저당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이 금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분양은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파는 것을 분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제가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 실제로 이 임장이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임장은 부동산 현장 답사, 부동산을 직접 보러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집 안에도 보고 집 겉에도 보고 쇼핑 가듯 집을 보러 가는 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혹은 대출 상담을 할 때 자서라는 말이 들릴 텐데, 자필 서명의 줄임말로 대출 받으러 가서 이름을 쓰는 것,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을 자서라고 합니다. 나 자서하러 가, 나 이날 자서하러 가야 해,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은 기표. 기표는 대출금이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기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월 4일이니까 1월 4일이 내 주택담보대출 기표날이야 라고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부터 점점 더 딥해질 건데, 지금 LTV, DTI, DSR, RTI 요것들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LTV랑 DSR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다고 할 때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게 LTV랑 DSR인데, LTV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말합니다. 집이 10억인데 LTV가 70%까지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출 금액이 7억이 됩니다. DTI는 DSR보다 조금 약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소득 대비 대출 이자 감당 능력인데, 여기서 대출은 내가 지금 받고자 하는 이 대출, 내가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DTI를 계산한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 대출의 이자와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 합친 거를 내 소득 대비로 나눈 것을 DTI라고 합니다. 내 소득 대비 대출 이자 감당 능력.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대출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 차량 할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빚을 고려한 대출 한도를 볼 때 이거를 DSR이라고 합니다. 내 소득 대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의 비율.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은행에서 DSR을 봅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DSR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부채 관리를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RTI인데, 요거는 만약에 내가 상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살면서 잘 마주치지는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RTI는 상가 주인이 임대료 받아서 이자 낼 능력이 되는지 보는 지표를 RT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약정은 은행과 맺는 약속, 이것을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주택 유지 약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혹은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 1주택을 꼭 추가 주택을 구매 안 하겠다, 내가 생활안정자금 받아서 추가 주택 구매 안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을 약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활안정자금 받고서 깜빡해서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약정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받은 것을 급하게 상환해야 됩니다.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을 거칠 때 부동산을 사게 되는 순간 고려해야 되는 세금들입니다. 바로 취득세. 처음으로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바로 취득세라는 걸 내는데 집 살 때 나라에 내는 통행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도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사게 되는 순간 고려해야 되는 세금들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집을 살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죠. 그 다음에 이 집을 갖고 있기만 해도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언젠가는 팔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을 저 집을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라고 고려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취득세는 얼마고 재산세는 얼마고 내가 이 정도 가격이 오면 팔 거니까 양도세는 이 정도 내겠다라고 고려해야 되는 세금 3종 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과세는 일정 조건을 채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2에서 다룰 단어는 자금조달 계획서라는데 요게 요즘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요즘 굉장히 조금 흔해진 단어긴 해요. 예전에는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 집을 살 때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투기 지역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들까지 포함되면서 어떤 집을 살 때는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흔해진 단어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났니? 라고 나라가 물어보는 서류를 자금조달 계획서라고 해요. 나라에 불특정하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고 내가 돈이 여기서 마련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라고 말하는 서류죠.